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해커소 공무원 학원에서 공무원 사회 강의를 하고 있는 하종화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2021년 6월 5일 그 지방직 서울시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운전직이나 방호직 같은 일부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다 보니 공무원 사회를 선택했던 분들의 마음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험인 만큼 이번 사회 시험 성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만큼 잘 나와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시험을 봤으니까 이번 주말은 여러분들 그동안 그동안 참았던 잠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좀 만나면서 여유도 좀 갖고요. 다만 이제 성적이 이제 잘 나오신 분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그 높은 점수를 받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기대치만큼 성적이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사회 관련해 가지고 이번 시험의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시 그동안 출제됐던 비율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정치와 법이 1번부터 10번까지였고요. 사회문화가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경제 파트가 16번부터 20번까지. 특히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문화에서 여러분들 우리 계층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인구 부양비와 관련되는 그런 표 문제가 두 문제 등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종시화법에서 지난 시험처럼 뭐 상속이라든지 선고표를 분석하는 그런 어려움 거나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없다 보니 이번 사회문화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그 표를 좀 뭐 확인하고 답을 체크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뭐 불이타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라든지 뭐 문제집에서 어느 곳에서나 다 등장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된 만큼 시간 관리만 잘 하셨더라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확인하시겠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정말 난이도가 극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회 시험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적 배분이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추측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사회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보면서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 공부를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 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뭐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문화에서 공부했듯이 학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회 공부한 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뭐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사회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발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다시 힘내야 되실 분들은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관련해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기본권 쭉 관련해서 헌법 전문들이 소개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1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 근로의 권리, 그리고 35조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하면 모두 뭐와 관련되는 기본권입니까? 예, 사회권과 관련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권 같은 경우는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은 모두 뭐다? 적극적 권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자유권, 평등권이 바로 포괄적 권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행복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은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만이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고죠. 그래서 2번 X, 3번 자 이거 엄청 강조드렸죠. 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평등권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평등권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 그러면 이건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은 갑국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의원 정수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 그리고 여기 지역구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구는 200개 지역구로 구성된다. 그럼 여러분들 뭐 시험과 이게 뭐 관련되든 안 관련되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선거 문제가 나오면 소선거구제인지 중대선거구제인지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역구 선거구가 200개고요.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니까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지역구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로 결정한다. 즉 득표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자, 요거는 뭐죠? 단순 내지는 상대 다수 대표제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단순 다수 대표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 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니은번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 수를 자, 미리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을 두어 확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네요. 그리고 정당 명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당 명부식이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기역선거. 기역선거는 여러분들 절대다수 대표제가 아니죠. 상대다수, 단순다수 대표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2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자, 이것도 워낙 많이 다룬 겁니다. 자,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로 인한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고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당선자 간의 득표율 차이로 인한 표의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선거구 내에서 자,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요. 중대선거구제 그죠?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2번은 X입니다. 3번 기역의 선출 방식은 이원의 선출 방식보다 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적게 발생시킨다. 자, 여러분들 소선거구제 하면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놓은 단점 두 개가 뭐라 그랬어요? 사표 발생이 많다라는 거랑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역 선출 방식은 자, 니은 선출 방식보다 오히려 차이를 적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많이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재수 좋은 정당은 아슬아슬하게 1등을 계속해서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게 되는 과대대표가 발생하고요. 반면에 재수 없는 정당은요. 아슬아슬하게 2등으로 아깝게 당선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득표율은 높지만 의석률이 낮은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X. 다음 4번 니은 선출 방식은 기역 선출 방식보다 의원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선거구제의 단점인 사표 발생이라든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감이 큰 것을 뭘로 보완합니까?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다 보니 우리 물론 봉쇄 조항 때문에 완전히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그런 선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요. 4번입니다. 3번 보세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3번 문제가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물론 교재에 보면 우리 지방 그 자치 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이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다룰 때는 주민 소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버려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도 있고 좀 꽤 다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며 공공 서비스나 행정 활동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다. 자, 보시면 원래 예산 편성은 여러분들 자,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은 누가 하는 하는 겁니까? 정부 예산 편성. 정부가 하는 거죠. 편성을 갖다가. 근데 이 지방 자치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자체에 그냥 맡기지 않고요. 누구도 주민들도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민 또 참여하는 예산제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자, 여기 이거 말은 좀 들어보셨을까요? 자, 주민이 직접 뭐를 한다? 감사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 주민 감사 청구 제도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이 내용, 뭐 이 명칭을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이 어떤 지방 사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제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자, 이거 명칭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예산 편성 권한을 누가 해요? 주민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한다라고 했으니까 재정 운영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투명성이 더 높아지겠고요. 재원 배분의 공정성도 더 높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었다고 했던 게 2번 보세요. 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탄핵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탄핵이 소추되면 자, 우리 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권한이 정지되고요. 언제까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 정지된다 했듯이 주민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같은 경우 자, 우리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 이건 뭐다? 주민소환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소환을 청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우리 주민감사 청구 제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정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가나 모두 뭐다? 그쵸,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단체자치, 주민자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도 가와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런 국민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민주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4번 볼까요? 자, 4번 밑줄 친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건 워낙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 규칙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밑줄이 빠져 있네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에 기초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강한 권력 집중형 정치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흔히 이를 한국형 대통령제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암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무총리 제도라든지 국무회의 제도 그리고 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든지 강요 겸직을 한다든지 뭐 대통령 임시에 소집을 한다든지 그다음 해임 건의권 뭐 등 그리고 뭐 국회 출석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는 뭐 등등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제적 요소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거 3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탄핵 소추하고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공포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아니라 대통령제적 요소니까 배제하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암기했던 의원 내각제적 요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래 여러분들 법률안 하면 입법부가 여러분들 독점을 해야 되는 게 엄격한 권력 분립에 따르면 맞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좀 전문적인 법안 같은 거는 행정부에서 많이 법안을 제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번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낯선 게 전혀 아니죠. 자, 우리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를 뽑아준 데에 대해서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요, 의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즉 행정부 수반은요, 국민이 뽑잖아요.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이 지문처럼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요소라고요?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게 되겠고요. 디귿번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렇죠. 탄핵소추와 달리 해임 건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서 우리나라는 자, 탄핵소추, 해임 건의 둘 다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얼번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 거부권 이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적 요소. 그래서 여기 의원 내각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요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5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가에서 다
들어갈 민주선거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우리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문은 엄청 길지만 여러분들 워낙 많이 나왔던 게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여러 판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1인 1표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위헌 선언을 해서 1인 2표제로 바꾼 거라고 했고요. 1인 1표제에서는 우리 사례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접 선거 원칙 그리고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 간에 자 3대1 기준이었던 걸 갖다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2000년 초반에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 합헌으로 하고 그래도 앞으로는 2대1로 바꾸자 한 다음에 2014년도에는 아예 이제 1대2로 해라라고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지역구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로 일한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 선거구가 있고요. 나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 인구가 10만 명이고 여기 인구가 아니고 유권자 수죠. 유권자 수가 10만 명, 만 명이라고 한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가 선거구의 주민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나 선거구의 주민이라면 이 사람의 투표 가치는 얼마입니까? 10만 표 중에 한 표의 가치가 있다면 이 사람은요 10,000표 중에 한 표의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함에 있어서 표의 가치가 무려 뭡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10배나 더 있죠. 그래서 평등 선거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초창기 때 평등 선거 원칙이라는 것은 투표 수의 차이에 따른 것을 우리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대놓고 누구 2표, 누구 3표, 누구 4표 이렇게 주는 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표의 가치의 차등 문제가 평등 선거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에 따른 표의 가치 차등 문제는 무슨 선거 원칙에 관계된다? 평등 선거 원칙과 관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1인 1표제에서는요. 자, 내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때 여러분들 이건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자, 우리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 경우는 그 지역구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에도 한 표가 가기 때문에 두 표의 가치가 있지만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은요 그런 유권자 같은 경우는 한 표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거는 평등 선거라는 것 아실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순서를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공직선거법이 제정되기 전 시행되었던 1인 1표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정당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를 기반으로 정당에게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제도. 이 헌재가 1인 1표제는 자 보세요.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어.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직접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건 무슨 원칙?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선거 원칙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표의 가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당 추천 후보자 같은 에 투표한 사람은 두 표의 가치가 있지만 이 사람은 한 표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인 2표제라고 해서 여러 장 우리 그렇게 선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은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볼까요? 자, 다음 헌법 조문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기본 원리도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6가지 기본 원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의 원리, 그리고 국제평화주의 원리 이런 식으로 6가지를 떠올리시고 여기 있는 게 그 6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 하나를 질문으로 소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하면 사회권,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119조 1항, 119조 2항이 있다. 그냥 119조 1항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시장 경제 질서를 갖다가 천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19조 2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개입. 그래서 우리 혼합 경제 요소, 계획 경제 요소를 도입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19조 2항 자 보세요. 대놓고 국가가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김종인 예전 비상대책위원장 경제민주화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원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권력 분립과 절법 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게 낯설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 주권 원리 실현 방안 하면 반드시 우리가 외우자라고 했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 투표권, 선거권, 복수 정당제라든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그 지구 공무원제도. 자, 그 외에 나머지 싹 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로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권의복 성경사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판시한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그래서 여기 권력 분립, 적법 절차 원리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복지국가 원리니까 사회권하고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관련이 있다. 자, 이건 뭐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근로자한테 최소한 적정임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래 구체화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법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사회권,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되고요. 그 다음 자유와 평등에, 자,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회권으로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실질적 보장.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 보장한다는 것은요, 국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유든 평등이든 이걸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기본 교재에 복지국가 원리와 관련되는 실현 방안으로 다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구조, 사회보험제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복지국가 원리와 관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볼까요? 다음은 헌법 개정 절차다. 자, 우리 이 문제 보고 여러분들 너무 허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7번 문제에서 요게 이제 극 난이도 하인 문제죠. 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자, 헌법 개정 절차니까, 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는요, 국회 제적의원 가반수 또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가 여기 낄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자, 이때 국회 의결은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국회 소수파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1만 있더라도 자, 우리 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저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맞고요. 자, 그리고 국회 의결을 거친 후 자, 20, 60, 30일 했죠. 30일 이내에 자, 우리 국민 투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수 투표와 투표자 가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때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민 투표, 헌법 개정 확정,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이 암기도 하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쉽게 맞췄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8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문제 보니까 범죄 성립 요건이네요.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갑이 행한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먼저 가를 검토해라.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위법성과 책임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인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되는 거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면 이제 책임 단계를 검토하죠. 자, 책임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비난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 그 조각 사유와 관련해서 심신상실이라든지 강요된 행위 그리고 그 형사 미성년자 요걸 검토한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범죄가 성립하고 책임 조각 사유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판단해라? 구속요건 해당성. 그래서 가는
구속요건 해당성이고요. 자, 가를 충족할 경우 먼저 다음에 뭐를 따져라? 위법성을 따져라. 요건 여러분들 기출문제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의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서 형사상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다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성립해야지 뭐다?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1번 보세요.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맞죠, 여러분들?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뭐 형법을 필두로 해서 우리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때만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요. 아무리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어떤 법률에서도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2번 갑의 행위가 피해자 승낙에 해당하는 자, 피해자 승낙은요 대표적인 뭐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피해자 승낙이면 뭐다?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요거 가까지는 인정이 됐다가 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해서 범죄 성립이 안 되고요. 3번 가, 나 모두의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비난 가능성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책임이라 그랬어요. 책임. 자, 책임. 그러면 여러분들 가, 나. 자, 가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비난 가능성은 어디서 검토하는 거라고요? 책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자, 친구 장난감을 집으로 그냥 훔쳐 가져왔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다. 그건 뭐예요? 구속요건 해당성은 있고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에서는 여러분들 비난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비난 가능성은 어디서 검토한다? 책임 단계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책임 단계에서 묻는다. 4번 갑이 농화자라면 농화자이고 그 행위가 가,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같은 경우는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자, 책임 감경 사유인 농화자라든지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요. 형을 자, 농화자 같은 경우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둘 다 어쨌든 책임 감경 사유라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형을 감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농화자 같은 경우는 가, 나는 충족합니다. 그런데 다는 조각되지 않고 무슨 사유?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 그래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형사 절차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형사 절차는 여러분들 워낙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동안도 많이 나왔고요. 자, 수사, 기소, 공판, 판결로 이루어졌는데 1번 수사 단계에서요. 구속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영장은요. 검사가 청구하고 우리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X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는 영장 청구하고 요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관 판사가 발부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2번 나 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자, 우리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의 공통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 절차 원칙, 진술 거부권 같은 경우는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자, 우리 경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 대동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언제부터요? 수사 단계 때부터 그때 가지는 거지 기소 단계부터 가지는 것 아니고요. 3번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렇죠. 우리 형사 재판에서요. 자,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요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자, 우리 유죄 판결이라고 반드시 구금되는 경우는 아니죠. 징역이나 금고에 형이 선고가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구금이 되겠지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즉시 석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 그래서 우리 9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0번. 자, 우리 정치화법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다 밑줄 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이다.
자, 이 사건 여러분들 무효라고 판단을 했네요. 자, 요게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자, 우리 그 동영 모의고사 할 때도 요거 다뤘었고요. 그리고 우리 단어별 문제풀이 할 때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기본서에 보면 요게 소개되어 있는 책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걸 모르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나요? 자, 요거 여러분들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 이건 사기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모르시면 그냥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자,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 뭐의 대상이다? 취소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요. 계약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은 계약의 성립 요건과 무관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일단 무효가 됐다는 것은요. 성립은 했지만 그러나 뭐다?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 성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무효와 관련 없습니다. 3번 미성년자 갑이 부모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성년자의 거래 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 1번하고 3번은 취소의 대상이고요. 2번은 법률이 유효하게 성립한 거고요. 자, 그럼 4번 보세요. 갑은 약속기일 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 이게 뭐 타짜입니까? 손목을 자르기도 하였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자, 민사상 자, 요런 손목을 자르기로 했다. 요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우리 민법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우리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 수정 원칙 할 때 계약 공정의 원칙 했을 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민법 104조 불공정한 계약 역시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게 좀 자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 정도 되려면 자,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중대 명백설이니 뭐 그런 거 공부하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다. 이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딱 봐도 여러분들 하자가 상당히 커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손목을 자른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계약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했다고 국가가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민법 103조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 요 사건,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다음 11번 볼까요? 자, 이제 사회문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화법 보니까 문제 좀 평이했죠. 자, 우리 11번. 밑줄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회사가 있고요. 뭐 농구 선수 등등등 있는데 1번. 자, 회사는 여러분들 자, 우리 가족, 학교, 회사 이게 3종 세트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 공부할 때 공식적 사회화 기간 하면 자, 사회화를 처음부터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간을 말하고 이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학원, 뭐 직업 훈련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회사가 여러분들 구성원들 사회화 시키려고 만든 그런 사회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기관은 아닙니다. 사회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기업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아닙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2번 니은는 A의 기속집이고 리을은 A의 성취집이다. 자, 농구선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모두 뭡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든지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지위인 둘 다 뭐다? 성취지위가 되겠고요. 3번 디귿 고등학교 학교네요. 학교는요. 그렇죠. 우리의 이익사회.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무관하게 결합된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해서 형성된 선택적 의지에 의해서 결합된 이익사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익사회 관련해서 우리 워낙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하면요. 우리 전문적인 지식, 규범을 위한 사회화 기관으로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 하면 뭐 가족이나 또래 집단 정도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4번 미엄 최우수 선수상은 자, 니은으로서 농구 선수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란 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위에 기인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게 바로 역할이고요. 역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역할,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한 역할, 행동이 자 우리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보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라면 제재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없다 했죠. 역할, 행동 내지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자 문화 이해 태도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화 이해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주의, 상대주의, 절대주의 문화에는 평가 기준 우열이 있고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절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네모로 해서 가, 나, 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걸 좀 바꾸지를 못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가, 나다 이렇게 갈로를 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가는 나다와 달리 국수주의나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근데 이번 문제가 되게 쉬운 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가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나다와 달리 뭐다? 국수주의, 제국주의, 문화 제국주의 하면 가는 뭐다?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다 역시 가나와 달리 해당 사회 맥락 고려. 워낙 키워드 많이 나왔죠. 그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하자. 문화 상대주의.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나는요.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 우리 게 최고니까 오히려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자,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문화 이해의 태도 말고 여러분들 문화 이해의 관점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어요? 비교론적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 하면 타 문화와의 비교, 즉 공통점, 차이점, 보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론적 관점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2번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죠.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남의 문화를 최고라고 여기는 바람에 우리 문화, 자문화는 정체성을 상실을 할 우려가 있고요. 3번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바로 뭐다? 문화 상대주의로서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하면 여러분들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4번 가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 가나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자, 13번.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13번 문제를 좀 잘못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데, 자, 13번 한번 볼까요? 표는 A국과 B국이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거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 B국의 계층은 상중하로만 구성되고 그 다음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급하게 여러분들 들어오는 바람에 자, 요거 보시면 어쨌든 A하고 B는 상중하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 옳은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지문이 들어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시험 대비로 여러분들 마지막 보충 문제 할 때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보다 지난 국가직처럼 상층, 중층, 하층의 비율과 관련되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중층 대비 상층의 비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상중하가 있으면 중층 대비 상층의 비가 뭐다? 3대 1입니다.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중층 대비 하층의 비가 또 역시 3분의 1입니다. 여기 3을 기준으로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3대 1입니다. 그럼 전체 100%를 한다면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20, 60, 20 이렇게 되겠죠. 1대 3대 1이니까 양변에 20씩 곱함으로써 이렇게 100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B국 같은 경우는요. 중층 대비 상층의 비가 3분의 2 그랬네요.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중층 대비 하층의 비가 3분의 5. 자, 이건 여러분들 2, 3, 5니까 합이 10이죠. 그럼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20, 30,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국 같은 경우는 20, 60, 20이니까 자, 요거 무슨형? 다이아몬드형. B국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뭐예요?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A국과 B국의 총 인구수 그런 거는 안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랬네요. 자,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죠. 그러니까 상층 인구수는 알 수 없지만 비율은요 똑같다. 2번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B국이 더 높네요. 3번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상층 대비 하층의 비 20분의 20 하면 이건 1이 되겠고요. 20분의 50 하면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국보다 B국이 더 높다.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A국보다 B국이 높다. 맞고요. 4번 A국은 다이아몬드형, B국은 피라미드형 이렇게 돼야 되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14번 볼까요? 자,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학생이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내준 다음에 막 진짜 정신없이 급하게 막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와서 문제풀이를 지금 바로 지금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저기 너무 급하게 보니까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자, 14번. 자,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죠. 특히 양적 연구에서야 연구 절차는 워낙 기출도 많이 나왔고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작위로 던져놓으면 분명히 이런 순서가 또 나온다. 자, 이게 그동안의 기출 패턴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초등학생 2,000명 부모를 대상으로 자,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질문지 조사. 자, 이거는 뭐죠? 자료 수집. 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대해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자, 이거는 뭐죠? 연구 주제 선정. 자,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설 설정. 자,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는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료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네요. 자, 여기 한번 하나씩 볼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구 주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설 설정을 하겠고 자료 수집을 하겠고요. 그리고 자료 분석 후에 결론을 내겠죠. 그럼 4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연구는 가라가 아니라 나다 가라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일단 틀렸습니다. 역시 일반적이라는 것이 틀렸고요. 다음 가설은 기각되었다라고 되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설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설 보면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은 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설이 자, 독립 변수인 원인이 높으면 그 결과 종속 변수는 낮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가 자, 요거 자녀 시험 불안감에 어떤 영향? 마이너스 부적인 영향을 주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가설을 여러분들 부의 관계로 나타냈고요. 그 자료 분석 결론 결과 역시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니까 가설은 뭐가 돼야 돼요? 인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 인용돼야 된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자, 보시면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 그렇죠. 부모의 자율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독립 변인. 그리고 결과가 되는 게 종속 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은요. 우리 이춘재 그랬죠. 손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요거는 자, 레포. 자, 요거는 면접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자, 2번은 관계가 없고요. 3번 가와 달리 나라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가와 달리 자,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건 뭡니까? 자료 수집은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겠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가와 달리 나라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4번 문제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까요? 자,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우리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선물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에 추가로 보강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요 밑에 지문은 물론 다르겠지만 요 표 관련해서 특히 지난 국가직부터 인구 부양비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우리 좀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국가직 때도 따로 몇 문제를 더 풀어보고 우리 이번 지방직 대비해서도 요 문제를 한번 다뤄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인구 관련 자료, 자 옳지 않은 것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우리 그 시험지랑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이게 타이핑 칠 시간이 없어서 제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이걸 갖다 그냥 복사를 해서 보낸 거 올린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프린터물 그 시험지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요 표만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나왔고요. 노년 부양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문제 푸는 방식까지 똑같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15세, 65세, 15세, 65세 이렇게 딱 잡아두고 자 여기가 T년, 여기가 T 플러스 50년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유소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 20%입니다. 그럼 여기에 28%고요. 여기가 20%다. 유소년 하면 만 15세 미만인 우리 인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노년 부양비를 통해서 15세부터 6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를 비율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x라고 하고 이거 전체가 100이니까 100에서 28 빼면 72가 되겠고요. 그럼 이것도 합치면 70입니다. 그래서 이게 7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y라고 잡아두면 여기서까지는 얼마예요? 80이죠. 그러면 80에서 y를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 방법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신기한데 자 보세요. 노년 부양비를 어떻게 구한다? 자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5세 미만 분의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뭐 이거 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확인할 시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노년 부양비 어떻게 한다? x분의 자 요거 x분의 자 분자는 뭐다? 72 마이너스 x 곱하기 100을 했더니 자 T년 같은 경우 노년 부양비 얼마 나왔어요? 20%가 나왔죠? 그럼 여기 20이더라. 자, 그럼 요거 20으로 나누면 1 되고 5 됩니다. 요렇게 넘어가고 요거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나요? 자, 요거 72 곱하기 5 하면요. 5, 7에 35, 5, 2, 10 하면 36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5x는 자, 요건 x. 따라서 360은 자, 6x가 되고요. 그래서 x는 60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다시 완성해 볼까요? 여기가 28%, 여기가 60. 70에서 60 빼면 12. 그러면 여러분들 T년도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28%, 60%, 노인 인구가 12%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T 플러스 50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노년 부양비 구해야 되니까 y분의 80 마이너스 y 곱하기 100을 했더니 자 노년 부양비가 뭐가 나왔다? 60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 그래서 이거는 2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20으로 나누면 3이 되고 이거는 5가 되고 자 이 5도 역시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해주면 5, 8에 40 마이너스 5y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y가 이렇게 넘어가면 3y 따라서 400은 8y가 된다. 따라서 y는 얼마다? 50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유소년 인구 비율이 20%, Y. 자, 우리 여기가 50%.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30%.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구 구성비를 딱 T년과 T 플러스 50년 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옳지 않은 거 있겠습니다. 1번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T년 유소년 부양비라는 것은 자 유소년 부양비는요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즉 경제활동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분의 뭐 60분의 28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 50입니까? 50이 되기 위해서는 60분의 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0이 아닙니다. 그래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아니에요. 1번 X. 이게 정답이네.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2번 보시면 T 플러스 50년에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라고 되는데요. 자, 노령화 지수, 고령화 지수라는 것은 유소년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유소년 인구 20분의 노인 인구 30 곱하기 100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자, 20분의 30이니까 1.5 그럼 1.5 곱하기 100은 150이죠. 그래서 이건 100보다 큽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낮다. 자, 여러분 부양이라는 것은 15세에서 65세 미만인 인구를 부양 인구로 하고요. 유소년이나 아니면 노인구 같은 경우는요 부양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부양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가 다 100으로 따진다면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 T년은 60%, T 플러스 50년은 50%입니다. 그러면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낮다. 맞죠, 여러분들? 60이고 50이니까 낮다. 4번, T년은 고령화 사회, T 플러스 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자, 우리 여기 시험지에 단서가 있죠.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다음 14%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7, 14, 2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령화고요. 그 다음에 14에서 20 이게 고령이고 20 넘어가면 초고령입니다. 초고령 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우리 요 단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자, T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12%. 그럼 12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그렇죠. 고령화 사회. 7에서 14 사이에 들어가니까 고령화 사회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는 30%죠. 30%는 20%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5번 문제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잘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문제 확인했고요. 자, 다음 16번. 자, 16번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 관련해서 공공재 생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 이게 바로 공공재다. 그래서 이게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볼까요? 자, 우리 배제성, 경합성 모두 있는 것 하면 여러분들 사적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것, 즉 대가를 지급해야 재화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요. 나의 소비,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 하면 우리 인터넷 강의나 케이블 TV 같은 요금제 상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일단 배제성은 없다. 그러면 이거 대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요. 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공유자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배제성, 경합성 없는 거 이게 바로 공공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A가 아니라 B가 공공재죠. 1번 X, 2번 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 발생한다. 이런 무임승차라는 것은 어디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비배제성, 즉 C하고 D에서 발생하는 거지. A와 B는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는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해 어조. 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우리 동해에 있는 고등어, 갈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이 잡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한 사람이 싹쓸이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잡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 C의 사례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공해상해 어적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체적 수준만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공공재가 또 뭐죠?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생산, 정보의 비대칭성 모두 시장 실패 사례다. 특히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생산된다라고 해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되는 게 아니니까 누가 개입을 하겠다? 그렇죠.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공공재 생산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17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갑은 X재와 Y재만을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표는 각재와 한계 추가 소비에 따른 편익 증가분을 합해 단위로 나타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많이 다뤘던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편익 증가분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한계 효용인 거죠. 그래서 갑의 현재 용도는 25달러다. 갑은 용도를 모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합리적 소비와 관련되는 거고 X제와 Y제 모두 각각 5달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런 게 나왔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총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바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 되고 순편익이 여러분 최대가 되는 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풀기 위해서 어떻게 갈까요? 자, 우리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했고요. 그럼 X제, Y제와 관련해서 총효용, 총편익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거 문제에서 뭐랬습니까? 각 제와 한계 추가 소비에 따른 편익의 증가분을 합해 단위로 표현한 거다 그랬으니까 이거 계속 더하면 되죠. 한 개 소비하니까 10만큼의 편익이 10달러만큼의 편익이 발생했고요. 두 개째는요. 9가 더 추가가 된다 했으니까 19가 되고요. 그다음 7이 더해지면 26, 그다음에 4가 더해지면
30. 그다음 다섯 개째는 0 되네요. 자, 아이고 30. 자, 요거 여러분들 죄송한데 좀 급하게 오느라고 요거 문제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러다가 또 틀리면 큰일 나니까. 자, 우리 저 문제를 막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19740 예 맞고요. 12 10 예, 6, 0, 마이너스 8. 맞네요. 그러면 여기 12, 10. 그러니까 여기 12, 10만큼의 편익이 증가되면 22. 그 다음에 6만큼이 증가되면 28. 그 다음에 0 들어가 있으니까 28. 오히려 이제 편익이 8만큼 감소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빠르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고, 자, 이거 합리적 소비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우리 예전 서울시 문제에서 뭐 했었죠? 레스토랑하고 여러분들 뮤지컬 가려면 그 조합했던 것처럼 여기도 조합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달러 가지고 여러분들 조합할 수 있는 거는 자, 이거 X, Y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0, 5, 1, 4, 2, 3, 3, 2, 4, 1, 5, 0 이렇게 되면 25달러를 전부 소비하면서 XJ와 YJ를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 5라고 했으니까 자, 0, 5 편익이 5개 소비하면 20이 되겠네요. 20. 그 다음에 1, 4 됐으니까 10하고 28 더하면 38. 그 다음에 2, 3이니까 30, 47. 3, 2 했으니까 48. 그 다음에 3, 2 하면 48. 4, 1 하면 30, 42. 그 다음에 5, 0 하면 3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 25달러 가지고 여러분 합리적 소비를 하려면 이게 여러분들 어차피 얘네들 뭡니까? 비용은 25달러로 다 똑같죠. 그러면 효용이 가장 큰 거, 편익이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XZ 3개, YZ 2개를 선택할 때 우리 총편익이 가장 크고 그리고 순편익도 가장 커요. 어차피 비용이 같으니까. 그래서 1번 XZ 2개, YZ 3개 소비할 때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 아니죠. 2개, 3개가 아니라 3개, 2개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2번 XZ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XZ 소비 증가에 따른 추가 편익은 여러분들 이렇게 감소할지 모르지만 총편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편익은 10, 19, 26, 30 그 다음에 여기는 같네요. 어쨌든 감소한다. 이건 틀렸고요. 3번 YZ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의 값을 갖는다. 자, YZ만을 소비하는 게 요거죠, 여러분들. YZ만을 소비하는 게 요거 여러분들. 요때 뭐다?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음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총편익도 역시 이번에도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 4번 용돈이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Z 한 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용돈이 여러분들 5달러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제 30달러가 되는 거죠. 30달러. 자, 그러면 뭐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X, Y가 있으면요. X, Y가 있을 때, 자,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3, 2를 갖다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요때 여러분들 내가 5달러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3에서 4가 될 때, 2에서 3이 될 때 한번 볼까요? 3에서 4가 될 때는 요렇게 여러분들 x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은 4만큼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y제가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는요, 3개째 증가하면 6이 증가하죠. 그러면 자, 똑같은 5달러일 때 여러분들 요걸 4로 바꾸는 게 좋아요? 2를 3으로 바꾸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요거는 3에서 4를 바꿀 때는 4만큼 증가하고 여기서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는 6만큼 증가하니까 이때는 y제 한 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죄송합니다만 노가다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06 15 24 33 42 51 66 이렇게 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 합리적 소비에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볼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요? 1, 5 하면 10하고 20이니까 30, 그 다음에 2, 4 하면 19하고 28 하면 30, 47, 그 다음에 3, 3 하면 26하고 28 하면 40, 54, 그 다음에 4, 2 하면 30하고 22 하면 52, 그 다음에 5, 1 하면 30하고 52 하면 42.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즉 뭐냐면 4, 2가 되느냐,
4.2가 되느냐 아니면 3.3이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4.2냐 3.3이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합리적 소비가 되는 것은 요게 되죠. 그래서 3.3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3.2에서 3.3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 뭐만 한 개 추가하자? y제를 한 개 추가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자 지금 3.2에서 5달러가 추가됐으니까 이걸 하나 추가해서 4.2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해서 3.3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추가되는 것 우리 편익을 보니까 x제를 3에서 4로 추가될 때는 4만큼이 증가하고 y제를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는 6만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5달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x제보다 y제를 소비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8번.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탄력성 때문에 우리 고민하는 우리 수험생들 선생님 문제 좀 많이 뽑아주세요. 연습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한 요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첫 번째 사치품 같은 경우는요. 가격 오르면 수요량이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나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은 감소는 하되 적게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치품에 비해 생활 필수품은요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작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1번 X. 그리고 나머지 이건 여러분들 우리 교재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찰직에서인가요? 한번 또 규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굳이 뭡니까? 가격 오르는데 이거 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가격 오르면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있는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두 번째, 상품의 가격입니다. 가격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50만 원짜리가 70만 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이건 부담돼서 여러분들 상품 소비를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100만 원 수입인데 5원짜리가 7원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별 상관 안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 상품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으로 한 달 뒤에 내가 필요한 준비물인데 지금 가격 오른다고 굳이 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가격 오르면요 수요량이 탁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여러분 준비물 사가야 된다면 우리 뭐라 했어요? 비싼 가게에서라도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적이고 대응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비탄력적,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그것만 하나 알고 있었어도 1번이라는 것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19번 볼까요? 자, 이거 환율이네요. T년 대비 T 플러스 1년 환율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075원에서 1138원. 그러니까 결국은 요건 뭐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승했다. 자,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자 1달러 가치가 예전에 1075원인데 1138원으로 달러 가치는 상승했죠. 자, 요건 환율 상승의 효과 이것만 여러분들 우리 암기했던 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자 수출이 증가하니까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그리고 자녀 유학비 이런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외여행은 줄고 반면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오는 것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 물가 죄송합니다. 문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이 아니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고 하락한다. 볼 것도 없네요. 자, 그다음에 물론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해요. 수출이 많이 되니까 통화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지만 어쨌든 요건 X. 2번 원달러 환율 상승이죠. 그래서 여기도 하락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시 틀렸고요. 그다음에 요때는
달러 예금 가치는 자,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상승하는 걸 맞는데 어쨌든 1, 2번 바로 X고요. 3번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오히려 뭡니까? 환율,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여행 가는 건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원화 대비 달러 가치 상승. 그렇죠. 자국 통화인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미국 달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 수출은 언제 잘 된다 했어요?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출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왜? 수출품의 자, 우리 외화 표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이것만 외웠어도 답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볼까요? 다음은 갑을이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량을 정리한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그 동형 모의고사 시간 때 여러분들 워낙 그 비교 우위 관련되는 문제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파악하라고 했어요? 생산 빈지, 생산량인지 파악하면 되는데 자, 노동만을 투입하여 하루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최대량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그래서 갑을, 물고기, 나무 열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생산량이니까 비자 양모 해서 자기 자신이 뭐가 된다고요? 분모가 됩니다. 그러면 한 국가 안에서 두 제약끼리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나무 열매, 자 여기 분모가 되니까 10분의 3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는요, 요게 분모가 되면 3분의 10 아니면 이거 역수해도 되죠. 자, 그러면 을 역시 마찬가지 물고기 한 단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나무 열매 얼마를 포기한다? 자 이게 분모가 되니까 5분의 4 여기는 열매 4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자, 우리 기회비용이 작은 것이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두 국가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자, 물고기와 관련해서 10분의 3, 5분의 4 하면 10분의 3이 작으니까 갑은 물고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무 열매 생산 관련해서 3분의 10이고 4분의 5니까 4분의 5가 작죠. 그러면 어디? 을은 나무 열매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갑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생산량이라 그랬으면 생산량은 크면 클수록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러면 물고기 10마리, 5마리니까 여기 절대 우위가 있고요. 나무 열매 3개, 4개니까 여기 절대 우위가 있죠. 그래서 절대 우위가 이렇게 갈리면 비교 우위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갑은 물고기에 대해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가 있고요. 을은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절대 우위,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나무 열매 한 개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그랬습니다. 그때는 누가 더 작다? 을이 더 작다. 그래서 을이 갑보다 더 작다. 그래서 갑은 물고기 3분의 10, 을은 자, 우리 자, 요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물고기. 자, 그래서 물고기 3분의 10, 4분의 5니까 우리 기회비용은 어디가 더 작다? 을이 갑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갑이 나무 열매, 을은 물고기에 특화하여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아니죠. 갑은 물고기에, 을은 나무 열매에 특화를 해서 이렇게 교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 뭐 보라는 거예요. 양국 모두 이익이 될 조건,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거 찾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보세요. 갑이 이익을 얻을 조건. 자, 무슨 한 단위? 물고기 한 단위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나무 열매 10분의 3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을이 이익을 얻을 조건은요, 나무 열매 한 단위가 자, 그 다음에 물고기 기회비용 4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화 후에 나무 열매 한 개당 물고기 3마리 그랬죠. 그러면 나무 그 다음에 물고기 요게 몇 대면 1대3으로 교역을 하면 두 사람 갑을 모두 이익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군요. 갑을 사람인가?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나무 열매가 1이니까 요거 나무 열매 1로 맞춰주면 되겠죠. 요거 1로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3분의 1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얘도 3분의 10. 좌변과 우변에 모두 3분의 10을 곱하면요, 그럼 결국은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조건은 나무 열매 한 단위가 뭐보다 커야 되고요, 물고기 4분의 5 단위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요게 1이 됐으니까 자, 나무 열매 한 단위는 뭐보다 더 작다? 물고기 3분의 10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럼 결국 뭐다? 자, 요거 뭐 4분의 5니까 뭐 소수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4분의 5는 얼마죠? 1.25가 되겠고요. 3분의 10 하면 우리 3.3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무 열매 한 단위가 물고기 1.25보다는 더 많이 받고 3.33보다는 적게 그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나무와 물고기가 1대 3이라 했으니까 나무 1, 그러니까 물고기 3, 이렇게 3이네요. 3. 3은요, 1.25와 3.3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갑과 을 모두 뭐다?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난이도 자체는 비교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2021년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사회 문제였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공부하셨던 것 좀 실력 발휘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혹시나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자 우리 조금 넣는다고 여러분들 절대 넣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의 실패라든지 오늘의 아픔은 더 큰 미끄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또 책임감 많이 느끼는 만큼 또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2021년 공무원 사회 문제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